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세 이탈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일봉상 21선 이탈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주봉상 중요하다라고 보셨던 5주선까지 내준 모습입니다. 사실상 2060에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빠진 그런 모습인데 2000에서 2560 점프하는 과정에서 생긴 두 가지 갭을 모두 다 메웠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2030포인트대에서 15일 동안 등락을 보였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10포인트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초가는 2004포인트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제까지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두 번의 갭을, 그러니까 2030포인트 때 만들어졌던 갭하고 2010포인트대에서 만들어진 갭을 메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오늘 저런 식으로 좀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의 갭을 다 메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추세가 이탈한 게 맞고요. 또 그동안에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봤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면은 15일 동안에 2030포인트대에서 계속 등락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방향을 잡은 것이 좀 안타깝게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기 추세선이 확장형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은 4분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일 포지션 자체가 일정 구간에서의 변동성 확대를 뜻하기 때문에 이번 포지션은 좀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거래일수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변동성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형 전략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의 5주 2평 이탈을 하면은 경계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추세선 하단을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 하향 전환으로 인식을 할 필요 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좀 시장이 추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현대로템 물량 때문에 착시 효과였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일까지 현물을 이틀 연속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무엇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게 보셨던 파생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는데 비차익에서만 이틀 연속 대량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차익 쪽까지 같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말에 나타났었던 현상을 잠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한번 집계를 해보면 10월 30일 이후에 놓고 보면은 선물 쪽에서 4,700계약 매도가 나오고 풋옵션 쪽에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9,000계약에 62억 매수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 결국 콜 매도가 아니라 풋옵션 쪽을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좀 더 하락 쪽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그제는 주식을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매도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죠. 그 와중에서 또 콜옵션 어제 그제는 54억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최근에 거래일수 한 3, 4일 동안에 갑자기 확 달라진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 악화 이어지고 베이시스 악화 이어지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비차익 매도는 당연히 외국인 쪽 이익 실현성으로 나오는 매도고요. 결국 이런 매도 전환 배경에 유로 약세라는 그 점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강세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유로 약세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오히려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그 유로 달러 그 표를 한번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그걸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끄트머리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은 확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 올해 중반부터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왔었는데 정점을 친 거는 10월 25일 정도의 정점을 쳤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일 이후부터는 급락 패턴으로 들어와서 어제까지 하락을 한 것이죠. 결국 유로 약세가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 달러 강세다. 그렇다면 환율에 민감한 유럽 계좌금 먼저 이탈하는 상황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고 또 이머징 마켓하고 원자재 시장 쪽에서의 악영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로 달러 흐름 자체는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이것은 사실 7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좀 내일이죠.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환율에 민감한 유럽계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2쪽에서의 이런 통화정책 회의도 좀 관심이 가는데, 이쪽에서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물가 쪽을 보면서 실질금리 상승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리 하락 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디플레이션으로 해석 가능한 그런 유로존 쪽의 문제가 지금 현재 자산시장 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나타나는 물가 하락이 반갑지가 않은 것이고 실질금리 상승이 반갑지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금리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다, 그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실물 경기 부진이 계속 유로존 쪽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실업률 같은 경우 좀 아직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또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될 테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금리 인하를 해서 통화 절하가 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통화 절하 경쟁으로서의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유로존 쪽에서의 유통화 약세하고 달러 강세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인 흐름이고 이 7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낙폭이 컸었고 외국인 매도가 크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반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가 힘든 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에 또 일정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7일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큰 흐름으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 통화정책 회의를 계기로 유럽계 자금 좀 빠져나갔던 거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그 7일을 계기로 최근에 다시 재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현금화를 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된 관점은 2030포인트대로 다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항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은 종목의 리스크가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도주 성격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한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 오른 거 다 빼버리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동안에 상승을 반납한 대표적인 예가 조선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쪽에서 놓고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등 시 현금화 주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금화를 성공하셨다가 아직도 현금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2010포인트대에서 반등을 노린 그런 매수를 오늘 정도께 해볼 수가 있고, 주말 정도께 다시 현금화를 하는,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해서 너무 많은 현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2010포인트대에서 1차 분할 매수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1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양상 좀 확인하고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재매수 하셨다면 이제 현금화에 조금 주력하셨으면 하셨었고요. 만약 현금이 풍부하시다면 오늘 내일 가볍게 1차 분할 매수 정도로 해서 빠르게 수익 내는 것 정도는 또 좋아 보인다라고 전략을 양쪽으로 현금 비중에 따라 모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예상 시초가는 2010포인트 아래쪽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대항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 모시고 이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 먼저 보고 또 추가 분석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여전히 순매도 이어가면서도 샀을까 나오고 있네요. 타이거 200과 코덱스 200. 요즘에 ETF 위주로만 아주 소극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위터에 상장 앞두고 네이버 60만 원 회복시켰죠, 외국인이요.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제 정말 49.7%까지 올라서 있고요. 현대위아 외국인들이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고가 부근에서 2% 중반대까지 상승률을 보였고요.
기관은 포스코를 언제부턴가 좀 모아가고 있어요. 강원랜드 어제 1을 한번 냈습니다. 5% 이상 급등했었고 최근 사흘간 쑥쑥 올라오고 있죠.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최근에 한 3, 4일 정도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일부에서 중복 추천도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코덱스 인버스 기관을 샀고 현대모비스 역시 계속 끌고 갑니다. 외국인은 현대위아를, 기관은 현대모비스를 샀군요. 이어서 코스닥의 순매수 종목 보고 계십니다. 화면은 안 나오지만 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대량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뭘 샀는가 보니까 하이로코리아하고요. 인터파크,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그리고 SM을 샀네요. SM 어제 외국인 기관 공이 샀는데 외국인이 기관보다 더 사면서 마이너스 3%대 있던 종목을 플러스 2%대까지 끌어올리는 저력도 어제 나타났었습니다. 기관은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하는 신규주 여성 호르몬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11%나 급등했는데 상장 이후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CJENM 그리고 이라이콤 이녹스는 최근에 쌍끌이 매수까지 만들어지는 종목 CGM까지 담았네요. 네, 박성원 차장님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 나타냈고요. 대표 방어주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1분기 영업이익이 성수기 효과로 1조 6천억 예상되고 있고 2013년 4분기 전기요금 체제 개편 시에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 가동 정상화로 연료비 감소가 또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상품 가격 등 매크로 변수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조 1천억 원, 7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 원자력 발전 정비 완료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전기요금 추가 인상 효과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변수 안정으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배당 성향 3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성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흑자 전환으로 배당이 재개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2007년 750원 배당 이후에 13년까지 실적 부진으로 배당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 배당 성향이 30%를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예상 순이익이 2조 1천억 정도를 감안하면 주당 배당금이 한 1,0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상품 가격 하락 시에 수혜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직도 실적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시장 진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한국전력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8,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1,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10월 31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9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해양 제품 수주 증가에 따른 어떤 계단식 매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 조선 3사 중심의 해양 EPC 프로젝트는 어떤 하이로코리아의 수주 풀 증가로 귀결되고 있고요. 2012년에서 13년 발주된 해양 프로젝트발 100억 원대 수주가 확인되면서 2014년 신규 수주가 올해 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상장한 현대 롭텐발 어떤 수주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데 철도 부분의 매출 비중이 과거 대비 급감한 4% 수준이긴 하지만 철도 투자 확대로 수주 비중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밸브류의 어떤 제품 상용화가 고수익을 이끌고 있고 철도 차량용 모듈 수주는 다각화를 견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돋보였던 꾸준함이 보이고 있고 또한 2014년에 매출이 2,2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3%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래서 장기 성장성에는 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20%의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8.8%포인트 급등한 어떤 외국인 지분율이 이러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어떤 하이로코리아의 경쟁력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 매출에서 또한 조선 해양의 비중이 40%까지 늘어나고 영업 마진이 30% 육박하는 밸브류의 수주 증가가 결국은 매출 성장과 고수익을 견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성장 우려에 대한 해소가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액이 3년 만에 2배로 성장한 해입니다. 2014년부터는 10%의 안정적인 성장 가도에 진입하면서 꾸준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7,0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6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최근에 이제 IT 부품 중에서 상당히 좀 두드러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어지는 분기 최대 실적이 아주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고객사가 3분기 말에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출하량 확대로 인해서 디지타이즈 업서버 필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어떤 연말 재고 조정으로 인한 FPCB 및 반도체 접착 소재의 매출 감소가 일부 예상되고는 있지만 디지타이즈 탑재 제품 출하량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3분기에 발생했던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규모에서는 4분기에도 재차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태블릿 PC 출하량 확대 수혜 지속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 태블릿 PC 출하량은 올해 대비 내년 같은 경우는 142.2% 증가한 4,200만 도 예상되고 있고, 이녹스가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플래그십 어떤 스마트폰형 제품 대비 어떤 10.1인치와 12.2인치 제품이 면적이 각각 3.5배와 5.5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녹스에게는 판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2014년 EPS 기준의 P가 한 6.6배 정도로 아직 저평가 국면인데요. 아마 FPCB 비롯해서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판가이나 성장성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해당 우려감은 이제 상당 부분 희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26,500원 언저리 늘림 매수와 목표가 3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좋게 보시는 분이 한 분 더 이로써 추가됐네요. 이 밖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하이로코리아, 이녹스에 대해서도 눌림목 매수 가격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체크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6일 수요일 우리장 막 열릴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세를 예상 밖에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에 부담을 느끼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나홀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전일 우리장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양매도, 쌍끌이 매도 속에 수급이 꼬이면서 2010선까지 밀렸었죠.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도가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은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쪽의 부양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번에 단행 안 돼도 그런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계 자금 빠져나갔던 게 들어올 수 있다. 조금 긍정적인 전망도 해주신 바 있는데 정말 그분 말씀 그대로 조금 외국인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벤트 와중에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당장 오늘 반등 가능할까? 뉴욕은 좀 조용했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먼저 들어보기로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한맥투자증권의 고광식 부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꽤나 많이 빠져서 깜짝 놀랐었는데 예상 시초가도 2,000 초반이었고 일단 반등하면서 출발하는 것 같네요. 예, 좀 약보합 정도로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급매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그 등락이 엇갈렸던 부분 또한 유럽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 전반적인 흐름도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그렇게 예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채 400억이 안 됐었고, 코스닥은 한 150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의 큰 추세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10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8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양대 시장 지금 약보합권 플러스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어제 종가 정도에서만 조용하게 우리장 열렸습니다. 일단 아침이긴 한데 외국인 현선물 쪽에서 소폭이지만 매수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어제 좀 조용했었죠. 니케이도 종가상요. 오늘 0.5% 가까이 밀리네요. 니케이가 14,155포인트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볼 텐데 간밤에 미국 쪽 지표가 의외로 좋았단 말이에요. 어제 하루 만에 소폭 내렸던 달러원이 오늘 오를까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는 오늘도 역시 KB 외환선물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을 깨고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세를 띄웠습니다. 오늘 좀 반등 주는 이유, 그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네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70전이 상승한 1,062원 90전에 개장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서비스업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호조를 보임으로써 미 연준이 내년 3월 이전에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환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 기대감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채시장이나 주식시장의 경우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달러화는 일방적인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상대 통화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경제 지표의 호조를 반영하면서 달러화는 원화를 비롯해서 유로화나 스위스프랑, 호주달러 그리고 캐나다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파운드화와 엔화 그리고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등 아직 일관성 있게 테이퍼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미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9월 1.18%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 미 연준 관계자가 인플레이션 수준이 미 연준의 정책 목표치인 2%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양적 완화 축소가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달러와 약세에 영향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외환시장은 지표의 호조와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갈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지표들이 일관성 있게 호조를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여부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국내 수급에 의해서 달러원이 등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 어제의 경우 순매도 규모가 전일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으로 매도세가 나올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달러 원에게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정도의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업체 내고와 결제 수요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아직은 1060원대 초반대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 달러가 일부 통화들에 대해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전일의 낙폭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상들도 박스권 행보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비교적 조용한 장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한 시장에 중요한 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라든가 지표 발표가 이제 향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께서 외환시장 분석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먼저 이 그룹주 얘기를 해야겠네요. 눈치채셨습니까? STX 그룹주죠. 어제도 뭐 일제히 동반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전문 상사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기 경영 정상화 기대감 속에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일부 종목 이미 개장부터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요. 현대백화점입니다. 뭐 최근에 겨울 성수기 뭐 여러 가지 두꺼운 패딩들이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백화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대백화점 근데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하면서 4분기에도 글쎄 턴어라운드 시기가 점점 지연되는 것 아닌가 안 좋은 전망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4% 갭상승 SK CNC 얘기인데요. 이상 3개의 돌발 종목을 오늘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돌발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XAX 그룹 관련된 얘기들 종합상사 전문 상사로 좀 탈바꿈을 하겠다. 결국에는 본인들은 어떤 살 길을 좀 찾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내비쳤는데요. 이 STX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TX가 전문 상사로 좀 탈바꿈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이 신규 비즈니스 개발 확대를 통해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기업 정상화를 좀 조기에 실현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일단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 그리고 원자재 수출입, 철강과 비철이죠. 그리고 기계 엔진, 기계 플랜트와 엔진 영업, 그리고 해운 물류 서비스, 물류와 S&P 이 4대 비즈니스 축을 확립키로 결정을 했고요. 공고히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이 STX 주식회사는 비계열사 대상으로 외부 비즈니스를 확대해서 수익적 다각화를 좀 실현을 하겠다. 외부 거래 비중을 현재 65%
92%에서 2017년까지 96%까지 끌어올릴 방침으로 좀 공고히 의견을 좀 다졌습니다. 에너지사업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 계열사 비중을 좀 줄이고요. 독자 영업을 좀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이고, 이 현재 판매 수량으로 기준 국내 상사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부문,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등 안정적인 어떤 석탄 공급선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원자재 수출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7개국 21개사 철강 신규 판매선을 발굴한 부문, 신규 판매선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규 시장 개발에 더욱더 좀 박차를 가하겠다, 새로운 마켓들을 조금 더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암바토비 투자광산의 니켈 생산 증가에 따라서 이 광산, 광구 등에 생산되는 산출량의 특정 지분을 장기로 구매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프테이크라고 하는데, 이 판매 물량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했다 라는 부분. 그리고 기계엔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좀 펼치고 있고요. 이 특수선 부문 영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운 물류 서비스 부문 역시도 이 자사선의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이 STX 마린 서비스와 연계해서 구매, 운영, AS, 리세일, 다양한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X 마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주식회사 STX에서 분할 설립된 선원 선박관리 전문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 4개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또 STX 그룹을 만들어 가겠다, 올해가 그 원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피력을 했고요. 일단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회사 STX는 오는 27일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채권단 자율협약 MOU 체결을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 4개 사업 부문을 정책화시켜서 2017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정상화되는 부분으로 좀 돌려놓겠다라는 의지를 좀 피력했고, 일단 몇몇 종목들이 상한가로 좀 갔는데 역시나 모멘텀에 의한 부분들이 컸던 것 같고요. 지금 수준에서 STX 그룹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붙으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인데, 일단 3분기도 실적이 부진됐는데 4분기에도 일단 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가 약세를 불러오고 있는 이유인데, 이 4분기에도 감가상각비 반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점의 어떤 성장률 개선 속도 역시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 추정치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향 반영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 감소한 639억 7,600만 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3,486억 8,300만 원을 시현을 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1% 줄어든 584억 7,4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3분기 취급고 기준 원가율은 양호한 의류 매출이 0.7포인트 정도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좀 차트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15만 원대 이 가격대는 나쁘진 않은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는 어느 정도 실적 부진 반영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15만 6천 원대에서는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바닥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만 6천 원이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16만 원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17만 원대까지의 어떤 반등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실적 부진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너무 성급한 매도 시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SKCNC인데 SKCNC가 최근에 오늘 또 갭상으로 뛰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이 부분이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 전일에 자기 주식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150만 주를 1,762억 5천만 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고요. 현재 450만 주의 자사주를 좀 보유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자사주를 매입하면 결국에는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네, 뭐 물량도 꽤 되고요. 금액도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상승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갭으로 좀 뛰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2만 원이 깨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SKCNC도 좀 사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2만 원대까지 좀 밀려주면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조정을 주지 않고 돌파를 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봉상으로는 밴드 저항을 뚫어버렸고요. 이제 주봉과 일봉이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면 상승 기조는 더욱더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만끽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 돌발 종목 분석 감사히 들었습니다. 깜짝 실적 때문에 오늘 지주회사 LS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박스권 이제 뚫어 나가는 그런 좋은 흐름이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YD온라인은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두 자릿수로 오늘 아침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태광은 어닝 쇼크 때문에 많이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한편 대한해운은 회생 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역시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종목 고 부장님께 분석 요청 드려볼게요. 네, 일단 그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영업이 흑자 전환됐다는 소식이 네. 지금 나타나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는 한 20억 6천만 원 정도 흑자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은 5억 4,200만 원. 매출은 한 87억, 한 8,500만 원인데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한 1.7% 매출은 줄었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6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비교적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한 62만 주 정도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단기 또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보면 역시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관에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만은 뭐 외국인이라든가 개인이 서로 뭐 매수와 매도를 좀 번갈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좀 더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새롭게 그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오늘 좀 뭐 8% 급등 상태에서는 뭐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뭐 오후 막판이라든가 내일 정도를 좀 미루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태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뭐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출은 한 658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67억인데요.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고부가치에 있어서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주도했던 부분에 있어서 경쟁 업체들한테 좀 수주를 계속해서 좀 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 업황이 일정 부분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태광에서의 그 뭐 뚜렷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최근에 뭐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수 대비 상당폭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원 하락한 21,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잠시 짚어보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하고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매수 강도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뭐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뭐 태웅이라든가 일부 업체들로의 그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실적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대형 증권사 애널들이 뭐 비교적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34,000원에서 거의 한 9,000원 정도 다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단기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뭐 매수하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새롭게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LS가 오늘 좀 비교적 좀 흐름이 좋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은 3분기 역시 실적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실적이 뭐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2,600원 상승한 81,100원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전체적인 매출은 2조 7,553억.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4.4%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1,505억. 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89%가 증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3분기를 시점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 비교적 좀 안정된 그런 수익 구조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LS 전선이 비교적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전분기 한 161억에서 278% 늘어난 610억의 영업이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있는 대부분의 법인들도 좀 비교적 견조한 그런 좀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역시 좀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좀 더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재 3.3% 정도 내외 상승인데요. 장중에 좀 더 상승폭을 좀 제한을 해준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분석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효성 ITX 가보겠습니다. 어제 효성하고 같이 급등했었는데 효성 ITX는 특별히 상한가로 맞췄었죠. 오늘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폴리케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하지만 전일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애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파이어를 만든다라는 아주 큰 악재가 부각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별로 센 반등이 아침에 안 보이는군요. 그리고 유원컴텍이라는 종목, 다비치를 인수를 함으로써 LED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소식,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특별히 IT 부품주 많은 분석 도움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김근호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고요. 오늘 코스닥에 삼성 밴더로서 카메라 렌즈 모듈 만드는 업체가 하나 상장을 했습니다. 해성 옵틱스라고 하는 곳인데 상장 첫날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이상 4가지 종목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효성 ITX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이 효성이 신소재 개발이 좀 성공했다는 소식, 이 부분이 효성그룹의 계열사들 주가를 전체적으로 좀 상승시키는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나일론의 뒤를 잇는 혁신적인 고분자 신소재인 이 폴리케톤을 개발을 해서 제품화하는데 세계 최초로 좀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폴리케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 소재보다 내열성, 그리고 내화학성, 내만무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품 산업을 주도할 핵심 소재로 좀 꼽히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 업체들도 사실 80년대부터 개발을 추진을 했지만 이 생산 기술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품화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부분을 효성이 좀 이룩을 해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효성의 신소재 개발 소식이 결국에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 ITX와 갤럭시아컴즈까지 상한가를 좀 기록하게 만드는 모습. 근데 오늘은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참 신기합니다. 효성이 개발했는데 효성 ITX가 좀 올라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역시나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갭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가 달린다면 결국에는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좀 익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사파이어테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전면 글라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악재로 좀 돌발이 되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전거래일에 하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애플이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이 사파이어 글라스, 애플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애플의 전면 커버 글라스용 사파이어 글라스 사용액이 한 대략 3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쪽 애플의 미국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던 부분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다, 좀 자체적으로 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주 거래처로서 좀 거래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거래 제품에 대해서 수주를 줬던, 발주를 줬던 기업이 이제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해봐도 되겠다, 그러면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 납품을 하던 납품업체는 주 거래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실적까지 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주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사파이어 인고 장비 전문 업체인 미국의 GTAT라고 하는 기업이 사파이어 인곳을 애플에 단연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경쟁자인 이 GTAT에 출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면 커버 글라스 사파이어 인곳 공급에 주도권을 사실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 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고, 그러나 일단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이 오히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이유가 애플이 전면 커버 글라스를 채택함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오히려 커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경쟁업체들이 프리미엄급 모델에서 전면 커버 글라스의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애플이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도 이 사파이어 글라스를 전면 커버로 전면 유리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좀 오히려 대항마로 좀 제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셋째, GTAT 경쟁업체에 출연. 이 GTAT는 장비업체로 이 사파이어 인곳을 양산한 경험이 전혀 없다. GTAT의 공법이 원가 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경쟁력을 상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AT의 투자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부응을 해서 애플이 미국 내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결국엔 좀 매수할 기회가 온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36,000원대 가격대가 하향 이탈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반등 구간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00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6,000원이 과연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다시금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3분기 괜찮은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개설적인 비수기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이 부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법인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세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고 결국에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21,000원 정도를 돌파하면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의 어떤 연속 기조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가격대가 좀 매물대가 있어서 이 매물저항을 과연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일단 보조지표나 수급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2만원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2만원이 좀 깨졌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홀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홀딩을 해봐도 되지만, 만약에 2만 1,000원대 가격대를 근접을 못할 시에는 좀 익절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해성옵틱스인데, 오늘 신규 상장을 했죠. 결국에는 또 공모가를 소폭 밑돌아서 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카메라 모듈과 렌즈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단 시장에 카메라 모듈 업체와 렌즈 모듈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경쟁력, 경쟁 관계 이런 부분들로서 좀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스마트폰 대중화, 고화소급 카메라 수요 증가에 힘을 입어서 최근에 카메라 모듈 업체나 렌즈 모듈 업체들이 실적들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종목 업종군에 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고화소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아마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이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 렌즈 모듈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는 거죠. 경쟁 관계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성옵틱스 오늘 일단은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신규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겠지만 조금 더 지속적인 흐름을 좀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성옵틱스도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주인 해성옵틱스까지 분석 들으셨고요. 오늘 분할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아시멘트가 되겠는데, 지주회사 아세아는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세아시멘트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희비가 엇갈린 이유, 향후 전망 같이 듣는 시간 마련했고요. 유원컴텍이 다비치라는 곳을 인수함으로써 LED 쪽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쪽 분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시장에 운수 장비가 상당히 셉니다.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2~3%대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8일 만에 반등합니다. 현대차도 어제 61선까지 빠지더니만 자동차, 조선이 동시에 힘을 내는 이유 어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세아시멘트부터. 예, 일단 아세아시멘트하고 아세아하고 오늘 분할 상장을 했습니다. 네. 역시 주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본 규모가 작은 아세아가 오히려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 그 반대로 한 12%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그 시멘트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비교적 좀 양호하게 나와 있고요. 시멘트 가격도 최근에 톤당으로 놓고 본다면 시장 예상치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은 오늘 첫날이라 크게 좀 의미를 두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세아하고 아시아 시멘트와의 그 상장 주식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시멘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산 가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OCI 한 45만 주, 가격도 따지면 한 1,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그 밸류에이션 측면은 역시 매력적인 것으로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세아 쪽에 지금 매기가 쏠리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세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새롭게 접근하시기에는 오늘 뭐 워낙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얘기. 유언 컴퓨터. 유언 컴퓨터. 예. 뭐 앞서 다비치 지금 인수를 하면서 LED 쪽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가 흐름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술적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동안 오른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내외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기술적 측면에 놓고 보면 거의 좀 바닥권대가 지금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한번 현 가격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운수 장비 있죠. 네. 특히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인 측면도 좀 꼬여 있었던 부분이고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9월 17일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비교적 한 3% 내외 1,800원 정도 상승한 62,3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의 유가증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역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은 외국계 창고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도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부분은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강화됐던 부분이 좀 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좀 오후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10월달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을 놓고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던 부분은 역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자동차의 노후화라든가 경차에 대한 라인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다시 회복을 예상을 해본다면 현재 가격은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기아차는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면 어디까지 한 64,500원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서 지금 보시면 60일선하고 20일선에 지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64,000원 정도에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 같은 수준에서는 좀 매수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자동차 섹터와 연관돼서는 우리가 환율을 얘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작은 1,062원 90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최근에 환율도 1,060원대 초반에서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엔화 부분도 역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8엔 정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 자동차 섹터는 결코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조선주 한번 볼까요? 예, 조선주는 역시 최근에 유로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황이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도 한 9,500원 상승한 26만 3천원인데요.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LNG 이런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반등 여력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조정시마다 이런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곧바로 오늘은 김근호 과장님께 조언을 먼저 좀 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원래 조선주를 상당히 좋게 보셨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선주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 전체적인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다들 어느 정도는 좀 예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외국인의 매도나 이런 부분이 타임라인이 너무 짧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시장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상 최저치를 좀 유지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중국을 비롯한 역내 경제권의 향후 전망을 일단 불확실하게 좀 평가하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글로벌리한 주식 시장에 어떤 혼조세를 가져오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뭐 낙폭과대한 업종 중심으로 좀 본다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업종과 은행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종과 은행업종은 다시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업종 중에서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정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조선업종 전체적으로는 일단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조정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금 새로운 어떤 관심거리로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은행업종과 조선업종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목으로 된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예, 낙폭과대 섹터 가운데 조선은행 다시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구광식 부장님 한 말씀? 예, 오늘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260억, 네. 코스닥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은 한 90억 정도, 유가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정도 한 4포인트 갖고는 반등이라고 볼 수가. 예, 일단 반등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큰 중기적인 추세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강도는 약화가 되겠습니다만은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신권에 의한 펀드 환매 물량 역시 2,000포인트에서 2,050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 연간 누적으로 8조 2천억 정도를 순매수한 상태입니다만은 매수 강도가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재차 매수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추세는 괜찮으니까 경기 민감주 모아가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 다시 한번 삽니다. 4월 만에 소폭 매수 잡아주면서 코스피가 일단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2020선 상승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또 두 분께 들어봤네요. 스튜디오에서 직접 도와주셨던 분은 한맥투자증권에 계시는 구광식 부장님이셨고요. 원목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멀리 압구정에서 분석 도와주셨던 분은 메리츠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20선 회복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을까? 필요한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두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한 1피 정도는 딱 수익을 보신 분들 축하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고요.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265선까지 밀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후장에 꽤 많이 더 빠지는 모습 나왔는데 오늘 아침 약간의 반등도 보여지네요.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다 같이 좀 웃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등도 결론을 그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분명히 이제 또 다시, 근데 아쉬운 건 이거죠. 제한적 상승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행인 것은
기관발에 대한 인위적인 청산성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축소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오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 초반부터 이제 자막이 나가는 게 기술적 반등을 꾀하는 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바로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작성이 된 게 9시 1분경쯤에 작성이 돼서 방송국 쪽으로 턴이 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 오늘 자체적으로 보면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투신 쪽의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금융투자창구 쪽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로 공격적으로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작업이 되었던 목, 금, 월, 화 진행했던 부분들이 일부가 거의 다 있다는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내외까지 구축 누적이 완료가 되었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 속에서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만이 공격적인 매도 쪽으로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겠고요.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도 옆으로 횡보하는 기준 쪽에 추가 매수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처럼 선물 쪽에서 역시도 지난번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 추세 포지션을 전환시키고 나서는 관망세 여전히 오늘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아침에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미리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초의 대응을 좀 잘 안 하는 파생 트레이더 중에서 유일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많이 해봤자 3번 정도밖에는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아침부터 시초부터 공격 매수 잡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초반에 눌린 매수를 잡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오늘 잘하면 원웨이 상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이 현재 수급에서도 고스란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역시 그 부분을 준하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낸 게 콜옵션의 움직임보다는 풋옵션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다라는 거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시장 상방 쪽이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기술적 반등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좀 놓고 보실 텐데요.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상당히 0.5대까지 내렸던 베이시스가 다시 한번 이제 0.8대를 지금 뛰어넘는 베이시스를 만들고 있는데, 베이시스 역시도 2점대에서 0.5대까지 내려오면서 일부 물량들을 단기적으로 급한 물량들은 소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기준이겠고요. 그렇다면 금일장은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거의 지배력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으로 좀 넘어가겠는데, 어제 이 자리였죠. 어제 여러분들께 분명한 게 시간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게 가능한 건 주쌤이 신이어서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요 자리에서 10시에 딱 붙여서 여기 266.30대 부근에 붙여서 매수를 잡으시면 매수를 들어가서 순간 수익 구간을 매수로 공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거든요. 자, 요 부분까지 잡을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시장을 이만큼 멀티다각적으로 섬세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긴 건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승천해서 보면 별로 그렇게 섬세하게 보이지 않는데, 시장을 보는 눈만큼은 무지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봅니다. 어떤 아마 여성들보다도 더 섬세하게 좀 보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어제 오후장에 신호 자체가 기술적 반등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해외 증시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신호등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나란히가 걸려버리면서 위쪽에 자신있게 아침부터 눌린 매수를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상황까지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금일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의 지속성이냐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로 스위칭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강도, 매수의 강도가 확대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눌린 매수 쪽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자막상으로 나간 신호등에서 현재의 황금 라인은 265.45가 아마 자막으로 지금 송출이 될 텐데요. 자, 이 부분 우리 자신있게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괴리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부터 자신있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눌림 여기서 1호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위로 더
또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호등도 지금 뽑혀서 나란히 걸면서 가죠. 각각 이격을 좁혀가지 않고 벌려가면서 가기 때문에 시세를 위쪽으로 좀 뽑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관점에 놓고 본다면 자, 금일장 황금 나이를 자 오전 초반부로 이렇게 정합니다. 266.15로 설정을 하니까요. 지지력이 나와서 안착을 하게 되면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 좋겠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 눌림 자체를 265.45인 황금 라인까지 조금 열어두면서 역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매도를 잡는 것보다는 눌림 매수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아무래도 저는 시청자분들이 1P 정도의 포인트, 즉 금액상으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충분하게 내실 수 있었던 건 저의 능력도 다른 능력도 아니라 신호등이 보여준 모습과 신호등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방송국 스튜디오에 계시는 우리 최리나 아나운서 덕분에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낸 것이다. 저의 카드를 꺼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너무 공포 느끼지 마시고요. 시장의 대세 상승에 대해서의 각이 없어지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건강한 체질을 위해서는 눌려가야 하는 템포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인위적인 기관발 수급이 완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섬세하게 선물시장 팁 주시는 김정은 멘토님, 저도 열심히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있게 눌림 매수,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가 보자. 수정하신 황금 라인은 266.15였습니다. 김정은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20선을 회복했네요. 현대차도 2% 상승, 현대중공업 기아차도 나란히 3% 이상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매수 전환해준 것이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내일은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주식시장 개장 자체가 1시간 늦춰지죠. 이에 발맞춰서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도 1, 2부 모두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이 되고 늦게 끝이 납니다. 방송 시간은 바뀌지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1시간 늦게 뵐게요. 고맙습니다.